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자기 곁에 정말로 직언하는 사람, 네. 100명의 예의하는 사람들 한 사람의 직언하는 선비가 필요하고 참모가 필요한 거예요. 네. 우리 지금 대통령들의 비극은 또 우리가 지금 헌정사가 이렇게 지금 그야말로 흔들리면서 지금까지도 갈피를 못 잡는 이유는 직언을 할 수 있는 참모나 이걸 주변에 안 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추워주고 뭐고 예스맨만 채우다 보니까 5년 임기를 마치고 쫓기듯 가는 대통령 또는 그 임기도 못 마치고 이렇게 비참하게 이런 상황이 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직언하는 참모를 곁에 두면은 그 대통령이 빛나고 나라도 잘 되고 네. 세종대왕 얼마나 봅시다. 황희 정승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또 당태종 얼마나 직언을 받아들였습니까?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사마천 사기를 자주 인용합니다만 사마천 사기 열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부지기군 시기소사. 이게 무슨 얘기냐? 그 군주가 누구인지를 모르겠거든 시기소 그가 쓰고 있는 사람을 보라고 그래요. 네. 이게 명언입니다. 네. 천고의 명언입니다. 네. 그 대통령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그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쓰고 있느냐. 네. 우리 지금 대통령들 보면은 초창기에는 뭐 그럴듯하다 나가면은 이번에 윤 대통령은 이 비극도 아예 이거는 말 자체를 막아버렸으니까 직언하는 것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행한 사태, 헌정의 이런 어떻게 보면 비극이 헌정 사회 비극이 나온 것이 아닌가. 나는 그 점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차기 대통령은 주변에 안 되면 그 그룹이라도 만들어서 언론이라도 만들어서 직언하는 그 집단을 두어가지고 수시로 들어라. 공개적으로 들어라. 그러면 성공하지. 그렇지 않고 주변에 같은 끼리끼리 하다 보면 또 실패한다. 누가 되든. 네, 분명히 말씀드려요. 네.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직언하는 참모가 옆에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네. 직언하는 사람이 머무르게 할 수 없는 그런 대통령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제가 이 얘기 듣기로는 아예 말 자체를 전체를 독점하니까 네. 직언할 기회를 안 준다는 거죠. 또 네. 직언할 만한 용기를 가진 사람도 네. 없었어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뭐 누가 들으면 서운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하세요. 없었어요. 아예 자기가 다 해요. 네. 제가 그때 대통령 되기 전에 뭐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뭐 얘기를 들은 기회가 있었는데 교수들 몇 명 모아놓고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자기 의견도 발표하면서 정책도 물으려고 했는데 시간을 주니까 한 4, 50분을 제가 혼자 다 하더라고. 네. 그 옆에 또 사회 보는 분도 가만히 놔둬요. 네. 내가 한번 겪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같이 이제 초청해서 얘기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면 교수들이 끝나고 나서 막 항의도 그래요. 이 뭐냐 우리는 말이지. 지가 다 해요. 네. 지라고 해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아예 나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대통령 자격 요건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기회가 된다면 듣는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건 설득력과 소통력이에요. 네. 전혀 안 된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얘기는 저는 이 얘기를 12.3 계엄 직전에도 또 전에도 칼럼으로 썼어요. 제 네. 칼럼 읽어보십시오. 네. 조선일보에도 썼습니다. 제가 네. 칼럼을. 그럼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뭐 탄핵 파면으로 끝났지만은 그 이후에도 네. 전혀 뭐 대국민 사과라든지 네. 또는 승복한다라든지 이런 메시지는 내놓지 않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서글픈 일입니다. 네. 저는 윤 전 대통령이 아직도 저는 이 정상적인 과연 정신 상태인가에 네.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생각외로 법치에 무지하고 몽상에 빠져 있어요. 네. 이게 이 시인이 몽상에 빠지면 뭐 멋진 시라도 짓지만은 이 지도자가 몽상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일거의 판을 뒤집어쓰겠다는 비상계엄을 네. 이 몽상에 빠지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지금도 헌법재판소에서 분명히 그런 것은 안 된다. 네. 무슨 계몽령이니 무슨 경고성 계엄이니 이런 거 안 된다. 메시지 연계. 그런데도 지금 내란죄 법정에서 또 그 얘기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극렬 지지층들을 향하는 듯한
자극이나 또는 선동적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참 정상적인 이게 정신 상태로도 가능합니까? 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내란죄의 법정에서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 유일한 주장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뿐이다. 이렇게까지 네.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심신미약자는 형을 감경하니까 네. 제발 좀 이러지 마시고 네.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잘못된 건 잘못되고 뭐 한 것은 떳떳이 국민 앞에 밝혀라 이거죠. 네. 왜 그렇지 못해요? 저는 네. 이걸 지난 뭐 탄핵 경국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방송에 가서도 물러나라 말이지. 국민들은 현명하다. 근데 지금도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참 그걸 보고 있으면은 참 국민 교육에도 난 안 좋다. 네. 명백히 헌재에서 이미 판단이 났잖아요. 네. 전원일치로. 그러면은 못 이긴 테라도 해야죠. 네. 완전히 정반대로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참 서글퍼요. 참 인간적으로. 네. 참 언제 어디서부터 이렇게 됐는지 네. 참 알고 싶어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또 네. 내란, 네. 이로 인한 탄핵, 이 국면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책임도 적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실상 대권 출마를 할 것처럼 계속 행보를 하고 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의 예. 대권 출마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근데 저는 사실 뭐 오늘 이 질문이 없기를 바라고 또 뭐 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냥 질문하셨으니까 네. 좀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사실 한덕수 대행은 12.3 내란 사태의 한 복판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런 분이에요. 네. 어떻든 말이죠. 본인이 네. 뭐 그걸 뭐 반대를 했네, 계엄에 반대를 했네, 뭐 그저 국무회의에 서명을 안 했네, 어쨌나도 지금까지 쭉 한 거 보면 또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2인자로서의 책임이 있단 말이죠. 네. 그걸 못 막은 거, 평소에 못 막은 거예요. 그날 네. 뭐 몸을 던져서 못 막았다는 게 아니고 네. 그런 분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이제 대통령이 파면된 후에 맡았으면은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좀 국민들한테 먼저 사죄도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충실하게 권한대행의 역할을 해가지고 이 과도기적인 상황을 관리해서 차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도 돕는 게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네. 그런데도 다시 지금 대권에 나오겠다 해서 대해서 아무런 답변도 없이 지금 그야말로 통박을 댄다. 저는 그 잔머리 굴린다고 봐요. 네. 그러고 있는데 이거 참 저는 그래 만약에 대권에 나온다면 대선에 나온다면 저는 이건 내란 세력의 연장선상에서 내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한번 평가해 주십시오. 이런 거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우리 국민은 현명합니다. 네. 국민을 너무 얕잡으면 안 돼요. 네. 분명히 우리 국민이 만약에 나온다면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판단을 내리고 철토를 가리라고 봅니다. 네. 지금은 주변에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받들고 하니까 그러는데 나는 윤 대통령 측하고 어떤 교감이 없지 않고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세력의 연장선이다. 국민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나 네. 한덕수 대행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까지 한 5, 60년, 한 50년 넘게 한 공직생활 명예롭게 끝나십시오. 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이미 한덕수 대행은 위헌적인 행위를 헌재가 위헌이다 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을 2번을 했어요. 그 자체. 네. 첫째, 국회가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했어요. 네. 3명 다 임명 안 했어요. 네. 2명은 최상목 대행이 했단 말이에요. 네. 이건 명백히 헌법 위반이에요. 네. 이건 국회가 지명한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그냥 사인만 하는 거예요. 헌법이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자신의 권한이 아닌 헌법재판관을 2명을 또 지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이거 안 된다. 네. 이건 정식 재판할 때까지 헌법소원 할 때까지 정지시킨다 해가지고 가처분을 완전히 인용했잖아요. 이것도 네. 명백히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헌법 위반을 2번을 한 거예요. 다른 건 내가 얘기 않겠어요. 정치적으로 네. 어떻게 하는 거. 그런 데 대해서도 전혀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내란 세력의 제2의 준동이다.
네. 내가 뭐 어느 정치인 표현을 저는 쓰려고 안 해요. 그렇지만 우리 현명한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판단을 할 겁니다. 우리 국민들 만만히 봐서는 안 됩니다. 네. 저는 현명합니다. 네. 그 위기에 반드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을 갖고 있는, 난 그걸 믿어요. 저는 그걸 믿었기 때문에 이 탄핵 심판 선고 전날까지 전원일체의 파면을 확신했던 겁니다. 네.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권에 도전한다면 내란 세력의 제2의 준동이다. 따라서 반드시 국민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지금 대법원이 네. 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네.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대법원 이 판결 심리를 예. 굉장히 빨리 속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대법원이 지금 바로 배당을 하고 바로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고 그날 다시 또 합의를 하고 합의를 열고 그 다음에 또 이틀 후에 또 열고 있단 말이에요. 네. 저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이걸 뭐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을 빨리 해달라 하라 네. 하고 계속 전국 법원에다가 지시를 내렸어요. 네. 특히 선거 재판 같은 건 더 그렇다. 보니 그걸 모범을 보여야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히려 빨리 대법원이 판단을 해주는 것이 네.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대법원이 그걸 가지고 있으면 계속 대법원한테 또 모든 비판이 돌아갑니다. 헌재가 조금 그걸 가지고 좀 이게 한 달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헌재를 또 뭐 없애 작업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대법원도 그런 전체는 되풀이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에서 한 거고 저는 이 대법원이 지금 이런 진행 과정으로 가면은 이 대통령 그 후보 등록 전일까지는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5월 9일. 네. 네. 5월 9일을 이제 상한선으로 본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뭐 당연히 그런 질문 나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느냐? 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법원에서 최종심 3심의 선고를 좀 5월 9일 이전에 내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그럼 그 결론은 어떻게 나올까요? 제가 이제 뭐 결론까지 뭐 저는 이제 헌법 재판에 대해서 헌법 탄핵 심판 이런 데 대해서는 저는 나름대로의 정확도를 가지고 제가 많이 예측을 했어요. 물론 대법원도 같은 차원이지만은 적어도 이건 저는 이렇게 봐요. 대법원이 이렇게 서둘르는 이유는 아까 이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이 되리라. 무죄가 확정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걸 무죄 저는 확정. 가장 큰 네. 예측으로 봅니다. 네. 물론 이제 예측으로 봐서는 뭐 파기 환송을 한다. 네. 그건 이제 유죄 취지로 그렇죠. 파기 환송을 해서 하것이 뭐 다시 판단하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은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사실 관계의 인정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네. 관여를 안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네. 검찰 상고유서 저도 뭐 이렇게 언론을 통해 보니까 사실을 오인을 했다고 그랬어요. 네. 물론 사실 오인으로 인한 것이 법률 위반까지도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지만은 사실 오인은 사실상 대법원 판단 사유가 아니거든요. 네. 뭐 증거를 갖다 보고 뭐 이렇게 기록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상고 기각으로 인해서 무죄 확정 가능성이 가장 높다. 물론 여기에 전원 일치까지는 제가 예측을 안 하겠어요. 네. 한 두세 분의 그 대법관들이 반대 의견 내지 소수 의견 내지 보충 의견이 있을 수는 있다. 네. 또 일각에서 이제 특히 이제 여당에서 주장하는 파기 자판에서 네. 빨리 유죄를 확정해서 피선거권을 박탈시켜야 한다. 저는 파기 자판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 파기 자판은 상해 아니에요. 네. 파기 자판은 보니까 최근 10년 동안에 딱 거의 한 번 없었어요. 있었더라고요. 없었고 그것도 네. 아주 피해자가 억울할 때 네. 빨리 재판을 안 해주면은 네. 피해자가 억울할 때
근데 이건 파기 재판은 오히려 피해자가 지금 더 제일 지금 불리한 그런 건데 말이죠. 억울함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파기 재판은 대법원에서 안 하리라고 봅니다. 네. 보고 상고 기각으로 가지 않을까. 네. 물론 이 과거에 지금 독재 시대에 독재자의 지령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보지만 우리 대법원은 그런 어떤 우리 헌법에 따른 법치의 원칙을 확고히 지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법원이 서두르고 있다. 그리고 하급심 법원에 대해서도 선거 사범뿐만 아니라 여타 재판도 서둘러라. 지금 재판이 많이 밀려 있어요. 일반 재판들. 네. 정말 이건 참 많은 국민들이 정말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파기 재판 어쩌고 하는데 순전히 그건 이제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주장이에요. 네. 정치 입장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그런 상도에 어긋나는 그런 건 안 할 겁니다. 더구나 이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나는 대법원이 현명하게 이 불확실성을 해소시킬 거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네. 대법원 판결이 상고 기각, 네. 한마디로 무죄 판결이 내려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하셨는데 다시 한번 왜 무죄 판결을 전망을 하시는지 그걸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제가 아직 그 기록을 자세히는 안 봤지만 네. 저도 언론에 보도된 거 가지고 네. 봅니다만은 일단 지금 이것은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재판이고 네. 또 1심과 2심이 사실관계 판단이 1심과 2심이 달랐어요. 네. 그러면 2심은 1심에 비하면 상급심이거든요. 네. 거기서 이미 기억에 반하는 거 또는 이런 걸 나름대로 2심 나름대로고 사실 오인을 안 하게끔 판단을 해줬단 말이죠.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대법원은 법률심이란 말이죠. 네. 사실관계를 다시 확정해서 그 오인 여부를 판단하는 게 주목적은 아니란 말이죠. 네. 그 점에서 하나 또 이건 저는 대법원 판단 사항이 아니다 네. 해서 기각을 하리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보면은 지금까지 대법원의 관례로 볼 때도 파기 재판을 해가지고 할 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걸 파기 환송하는 경우 네.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 다시 또 고등법원으로 갑니다. 거기서 또 이제 재판을 빨리 하라 어쩌나 저쩌나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네. 빨리 하라고 파기 환송심에서도 또 변론도 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 이제 대통령 가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고 할 경우에 대통령도 다시 또 재판 받으러 가야 합니까? 등등해서 이게 자꾸 돌고 도는 거예요. 이런 불확실성하고 불안정성,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은 저는 상고 기각으로 확정을 해줘가지고 대선은 대선대로 정치권에 맡기는 이런 차원에서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법적 절차를 좀 여쭤보려고 드리는 질문인데요. 그럴 확률은 거의 없겠지만 만약에 네.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다고 네. 해도 네. 이재명 전 전 대표가 네. 이번 6월 3일 네. 대선에 출마하는 데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지장이 없죠. 그 안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네. 파기환송심이 다시 개시되어 있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법적 출마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그러면 파기환송해가지고 다시 이제 고등법원으로 갔다고 했을 경우에 네. 재판이 진행된다. 이건 헌법 84조 해석과도 관련된 거죠. 네. 네, 말씀하신 대로 헌법 84조 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재판은 해당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민주당이나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헌법 제84조의 취지에 따르면은 재판도 중지가 된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인데 어느 주장이 맞는지요? 네, 저는 제가 이건 사람에 따라서 판단은 가합니다. 저는 네. 오로지 이건 헌법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적 양심과 양식의 입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헌법 84조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 보유 기간 중에는 형사
재판으로부터는 벗어나야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형사 사건의 소추, 기소뿐만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형사 사건의 재판도 정지하라는 게 헌법의 취지입니다. 네. 그 이유는 첫째, 우리가 공소를 제기한다. 기소라는 것은 재판을 전제로 하지, 기소 그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네. 재판을 전제로 하지 않는 기소는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도 기소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건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이 돼야 한다. 그 다음에 네. 여기에 관해서는 직접 적용되는 판례는 아닙니다만 헌법 제84조의 취지, 헌법적 의의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어요. 네. 95년도 판례인데 당시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의 12.12 군사반란 사건에 관한 공소시효 정지 여부에 관련해서 헌법 84조의 불소치 특권이 문제가 됐었어요. 네. 이때 헌재가 이렇게 판단했어요. 헌법 제84조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소추를 면하게 해주는 이 규정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특권이 아니다. 네. 이것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이 외국에 대해서 국가를 대표하고 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정을 수행하는 막강한 지위에 있다. 네. 이것을 제대로 차질 없이 수행하고 또 외국에 대해서도 국가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통령한테 인정되는 실제상의 필요에 의해서 인정되는 특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상 특권을 주는, 그러려면 재판을 안 받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재판이 네. 진행 중인 것도. 헌재 판례가 명백히 있어요. 네.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라고 그래요. 이 반대하는 네. 사람들은. 이 사안이 아니더라도. 네. 그 다음에 이 조항은 말이죠. 재헌 헌법부터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지금 8차, 9차에 걸쳐 개정된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그 조항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네. 심지어 유진호 박사가 이 초대 법제처장을 지낸 분이거든요. 유진호 박사가 기초한 헌법 초고에도 이게 들어가 있어요. 네. 이건 뭐냐? 이게 이승만 대통령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은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했어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제2공화국 헌법은 내각제였어요. 대통령 네. 간선제였어요. 이때 간선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특권을 주었어요. 네. 근데 대통령은 형식적 권한이었잖아요. 물론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막강 권한을 가졌지만은 간선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런 권한을 주었는데 직선대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런 권한을 안 주면은 어떻게 국정 운영을 했습니까? 연역적으로도 그렇단 말이죠. 저는 그리고 또 가령 현실적으로도 가령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돼서 됐을 경우 예컨대요. 다 정부 출범하고 이제 뭐 일하려고 하는데 대법원이 확정 판결해가지고 피선거권 박탈해서 대통령 지위 박탈한다. 이럴 경우에 국가적인 혼란과 이제 국제적인 신인도 추락이며 국민적인 이 부담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런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재판은 정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네. 대법관들도 이런 생각,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네. 이건 제가 뭐 특정인을 뭐 대상으로 하면, 물론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는 공소 제기, 기소만 포함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지난번에 뭐 그 탄핵 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주장을 하고 그랬잖아요. 네. 또 그렇게 때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저는 헌법적 양심에 입각해서 이 문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